안녕하세요. 문화철학 최영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철학과 인간인데요. 여기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상처 입은 한 병사의 사진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산물이 서로 인간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폭력으로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을 또 억압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철학은 과거에 인간 이외의 것이 인간에 가하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려고 했고, 또 그 기결이 세계대전으로 나타나면서 또 태동기에 이런저런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산물이 인간의 삶을 더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산물이 동시에 인간에게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어떤 문화철학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 그 사물들을 하나 고르고 그 사물로부터 서술할 수 있는 자신의 상징체계의 일부를 소재로 하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이런 종류의 물건들을 고르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이 사물과 관련해서 자기를 독해보는, 자기의 상징체계를 생각해보는 글을 토론방에 올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린 글을 쭉 보면서 이것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각 개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체계,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문화활동의 현상, 이 현상을 복잡하고 그냥 우연성에 지배받는 방식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문화철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준 내용들을 몇 가지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휴식, 이완, 침잠, 그리고 소통, 자기 표현, 이런 방식으로 나눠봤는데요. 또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면 이것은 주로 사회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개인 안으로가 아니라 개인 밖으로, 그래서 사회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외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휴식, 이완, 침잠, 이런 것들은 주로 사회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 아니고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것, 혹은 휴식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또 동시에 피곤하고 또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것, 또 그래서 쉬는 것, 이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은 이제 이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지만 소통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것, 그래서 더 넓은 세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살찌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대화하려고 하면서 이런저런 관계들을 쌓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소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표현의 영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요,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낚시를 통해서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 그리고 또 내가 삶에서 또 이 낚시는 그냥 아주 쉽게 우리들이 여가로 하는 낚시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낚시였어요. 그래서 좀 잘못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에서 그 학생이 진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낚싯대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도구들이었고, 또 그런 낚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배운다, 또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낚시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전략을 짜본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넣었고, 또 주짓수, 도복, 운동을 좋아하는, 또 운동을 통해서 좀 쾌활하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안경,
달력, 노트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자기 관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러닝머신, 향수, 성경책, 플래너, 메모지, 달력, 다이어리, 마스크 등을 지금 저는 자기 관리에 넣어봤습니다. 또 휴식기간 침잠으로는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가 있었고, 하늘색 벽지와 연노란색 테이블보, 그리고 음악, 잠옷, 보습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내적인 것,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것, 또 이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자기 세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게 두 개가 약간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유행,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컴퓨터는 대표적으로 소통하는 매개죠. 뭐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컴퓨터나 키보드를 통해서 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것도 누군가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런 자율적인 소통. 핸드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표현으로는 악기, 또 이런 필기, 그리고 카톡 프로필, 마이크 등을 자기의 표현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물들을 고르는 게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문화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고른 것, 또 그 사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또 그 우연으로 내맡겨서 의미 없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조직해보는 것, 그것이 문화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게 된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앤서니 크리스토퍼의 폐쇄공포증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에서 이런 폐쇄공포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정들, 여기에 다 하나의 사람들의 얼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상징 체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자기 관리,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 휴식이나 이완, 침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자율적 소통, 그리고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최소한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그림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지금 문화철학이 지향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그런 다양한 그림들이 상호 대화하는 것이 문화철학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철 작가의 군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튜브, 근데 각각의 다른 종류의, 제가 튜브 예시를 많이 들게 되네요. 각각이 다른 종류의, 또 이런 다른 종류의 튜브를 타고 있고, 사람들이 어딘가를 보고 또 각각의 관심사 속에서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냥 좋은 물놀이처럼만 보이지 않는 것, 누군가는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쉬고 있고, 누군가는 관계와 관계를 엮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 지금 이 바닥에 보면 이 물이 되게 까맣잖아요. 까만데 누군가는 더 이상 튜브에 바람이 빠져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튜브에 바람이 많이 없죠. 누군가는 아주 탱탱한 튜브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가 밑으로 빠지면 소리 소문 없이 이 많은 군중들이 내는 소리 속에서 조용하게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대 혹은 우리 문화가 한편으로는 뭔가
각자 도생, 그래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 삶의 방식을 얻는 것,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얻는 것,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생존 방식을 얻는 것, 이것들이 이런 튜브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속으로 침잠해서 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저런 관심사들, 소통도 있고, 또 자기 표현의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철학적 이상주의 혹은 형이상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문화철학과 결별하는 지점이 뭔지, 문화철학이 형이상학과 결별하는 지점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주로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문화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철학적 이상주의는 현상 세계에서 이념과 이념의 작용을 입증하는 것만 사유하도록 사유를 속박했다. 그 결과 문화적인 것의 장은 바로 그 현세적인 성격 때문에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소홀히 취급되었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철학적 이상주의는 현상 세계에서 이념과 이념의 작용을 입증하는 것만 사유하도록 사유를 속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해야 이제 문화철학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인간을 초월하는 무엇에 철학적 이상주의 혹은 형이상학은 인간을 초월하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것이 이 세상에 현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초월적인 무엇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상을 현상대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염두에 둔 초월적 세계의 현상으로만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철학은 문화가 현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산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적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철학은 크게 봤을 때 형이상학적 철학에서 탈형이상학적 철학으로 변화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 하면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고대에는 존재론적 형이상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신학적 형이상학, 그리고 근대에는 인신론적 형이상학, 그리고 현대에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탈형이상학의 지방에서 철학이 전개됩니다. 자, 존재론적 형이상학에 대해서, 존재론적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예지계와 현상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현상계를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현상계를 철학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관통하는 무엇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점점 확장하다 보면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이것저것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의 전체라는 것으로 두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철학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세계, 여기 전자칠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화이트보드도 있고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 세계를 하나로 이름한다면 뭐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인간이라고 이름하면 인간은 다 포함되겠지만 인간 이외의 것들은 빠지겠죠. 또 생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은 포함되지만 무생물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사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전체를 하나로 이름하는 것, 그것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계속 움직여서 뭐 사과가 하나 놓여 있으면 그 사과는 이렇게 점점 습도가 사라져서 쪼그라들고 썩어서 없어지겠죠. 또 어떤 인간도 점점 태어나서 커지다가 늙어서 썩어서 사라지겠죠.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움직이고 제각각이고 서로 다른 것이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는, 혹은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변화무쌍한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근거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아무리 관찰해봐도 다 변하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의 그림자일 뿐 진짜 존재는 예지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의 인류는 지금 이런 집안, 최소한 이 이후의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몸에도 이런저런 점들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작은 점을 찍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이게 뭐죠? 그렇게 물어보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현상계에 수많은 점들을 봐왔죠. 점들을 봐왔는데 그 점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위치가만 있고 면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작은 점을 찍어도 그 점이 엄청난 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큰 면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적도 없이 위치가만 가지고 있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해당되는 게 예지계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자연현상, 구체적인 현상계에 현상하는 것들을 사고하는 방식, 사고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고대인들은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의자라는 개념을 의자라는 것을 많이 봤겠죠.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도 어떠한 의자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라는 개념의 모사물일 뿐, 의자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는 인간이 엉덩이를 걸치고 앉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개념의 구체적 형상들은 여러분들이 보아온 이 수많은 의자처럼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의자의 현상을 의자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자의 개념은 이 수많은 현상들을 포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의 모사물, 의자하고 유사한 것, 의자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의자의 개념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자, 점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점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점의 개념은 예지계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직선은 있을까? 선은 있을까? 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면적이 생기는 순간 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선을 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선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선은 항상 면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얇게 그어도 면적이 생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사고할 수가 있어요. 또 면은 그러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육면체의 평면을 아주 말끔하게 칠했다 합시다. 칠하면 뭐 인쇄를 해도 좋고요. 인쇄를 하면 그것이 과연 면일까? 면이라는 것은 두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얇게 칠해도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난 두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의 모사물을 많이 봤을 뿐 면 자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을 사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지계입니다. 예지계고 그것이 바로 면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점의 이데아, 의자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원도, 구도, 육면체도, 의자도, 침대도, 책상도, 인간도, 개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모사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화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지계를 살기 때문이에요. 예지계.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현상세계를 경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인들 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예지계가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또 그 예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예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지계 혹은 이데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음과 오름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선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진이 오름에 해당하는 거고 선이 조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이데아에서도 선의 이데아가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자체는 일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이데아를 가장 정점에 놓고 사고했습니다. 자, 선의 이데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선 그러면은 왠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존재가 예를 들면 똥파리라는 존재가 있다 칩시다. 그럼 똥파리라는 존재는 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날아들겠죠. 똥을 먹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 인간이라는 현상은 똥이 있으면 꺼려지고 냄새가 나니까 피해가겠죠. 이 두 존재자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똥파리도 존재고 인간도 존재라는 점에서 같은 것을 지향한다면 그 지향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건은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고 똥파리는 똥을 향해 날아가고 인간은 똥을 피해가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그들의 행위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운동 방식, 행위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조음이에요. 그러니까 똥파리는 똥이 좋으니까 날아간 거고요. 인간은 똥을 피하는 게 좋으니까 피한 거예요. 위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그의 조음을 지향하는 거고 높은 데 있는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그의 조음을 지향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모든 존재가 다 다른데 모든 존재자가 다 다른데 그
그 존재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꼽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무엇이 바로 좋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음, 아름다움, 오름에 그 세 개가 동일한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이 에지계에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수많은 개념들, 그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에지계가 모사물들이 현상계에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또 고대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 혹은 생각들은 이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현상계에 있는 어떤 것을 예지계에 있는 무엇의 모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 가능한 것, 그래서 형이 하학의 세계고 이것은 형이 사학의 세계, 그래서 형태가 없는, 현상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 많은 현상들을 규제하는 무엇이라고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예지계와 현상계 다른 방식으로 내세와 현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 혹은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내세가 중요하고 현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것은 길어봐야 70년, 이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세계이니까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예지계가 현상계보다 중요하고, 또 모든 현상을 예지계에서 발언하는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중세에는 내세가 중요하고 현세에 있는 모든 것을 내세 지향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